10년을 바친 맏며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견뎌온 여자. 그런데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 믿을 수 없는 유언장 하나가 공개됩니다. 과연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담쟁이 덩굴이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강씨 집안의 본체였습니다. 이 집에서 10년째 살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맏며느리 한지연이었습니다. 나이 38. 결혼 전에는 조용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딱히 야망이 있거나 화려한 삶을 꿈꾸지도 않았지요. 그저 성실하게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시집살이 10년을 버텨왔습니다. 지연의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복순의 당뇨 식단에 맞춰 아침을 준비하고 시아버지 강태식의 혈압약을 챙겨 물 한 컵과 함께 상 위에 올려두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남편 강민수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는 위장이 약해 외식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매일 아침밥과 국, 반찬 3가지를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이미 오전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 최복수는 지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맏며느리가 집안을 이끌어야 해. 그게 우리 집 법도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발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순순함을 마음에 들어 하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지연은 혼자 전을 부치고 떡을 쪘습니다. 시아버지 병원 진료가 잡히면 예약부터 동행, 귀가까지 모두 지연의 몫이었습니다. 집안 대소사의 연락처는 온통 지연의 번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맏며느리라는 자리는 지연에게 삶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 강민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격이 너무 좋았습니다. 웃음이 많고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 착함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결정을 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이면 어머니 편, 지연이 말을 꺼내면 그래, 내 말도 맞아였습니다. 어느 쪽도 확실하게 들지 않는 사람. 가장 외로운 자리는 언제나 지연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얼마나 지쳐가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알면서도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로 보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지연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둘째 며느리 오세영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같은 며느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영은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말이 빠르고 세련됐으며 항상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를 강조했습니다. 명절 전날 지연이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있을 때 세영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애가 열이 나서요.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지연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삿날에도 빠졌고 시아버지 검진날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반이반도 내지 않았으며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세영이네는 바쁘잖아. 내가 좀 더 해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속마음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이상한 것은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하는 지연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세영을 더 감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영이는 직장이 있잖아. 애도 어리고. 도현이네는 형편이 좀 어려워. 그쪽은 건드리지 마.
그 말들이 쌓일 때마다 지연의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원망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허탈함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지연은 그 질문을 마음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시아버지 강태식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위로하는 일이 드물었지요. 하지만 지연에게만큼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약을 챙겨드리면 짧게 고맙다 한마디를 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올 때면 오늘도 왔구나라며 눈을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표현들이 지연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지연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역시 말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태식이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쿵 하는 소리에 뛰쳐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아버님. 지연은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연락을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시간, 지연은 시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괜찮으실 거예요. 곧 도착해요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강태식의 눈이 가늘게 열렸습니다. 그는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민수는 벽에 기대 멍하니 있었습니다. 세영 부부는 연락을 받고 2시간이 지나서야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세영은 병실 앞에 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보는 이의 마음이 저려올 만큼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병실을 지킨 사람은 지연 혼자였습니다. 차가운 병원 의자에 등을 기대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링거 알람이 울릴 때마다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새벽 3시 복도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앉아 시아버지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필요할 때만 불려나오는 사람인가? 그 질문의 답을 찾기까지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강태식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병원에서 잠시 회복하는 듯 보였지만 몸은 이미 오랜 시간 너무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지연은 그 기간 동안 거의 매일 병원에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민수도 곁에 있었지만 병실의 실질적인 살림은 언제나 지연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링거를 교체해야 할 때를 알아채는 것도, 의사의 설명을 받아 적고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야간 간병인과 교대 시간을 조율하는 것도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세영은 그 기간 중 병원을 3번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과일을 한 봉지 들고 왔고 시어머니 곁에 앉아 등을 토닥이며 어머니 힘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강태식은 사회적으로 넓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했고 검소하게 살았으며 가족 외에 깊이 교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문상객들이 다녀가고 향 연기가 빈소를 조용히 채우는 동안 지연은 내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밥도 제때 먹지 못했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울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 오후 강씨 집안 식구들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최복순이 소파 중앙에 앉았고 민수와 지연이 그 옆에, 도현과 세영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태식이 생전에 선임해둔 법무법인 소속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2년 전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현은 팔짱을 낀 채 변호사를 바라보았고 세영은 입술을 살짝 다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 명의의 부동산 3채, 예금 계좌 잔액 전액, 그리고 회사 지분 일부. 그것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히 이어졌습니다. 위 재산의 대부분을 맏며느리 한지연에게 귀속합니다.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흘렀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방금 들은 말이 무엇인지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에게는 각각 소액의 현금과 나머지 지분이 나뉘어 배분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변호사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본 그대로입니다. 최복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유언장 사본을 받아들고 글씨를 눈으로 천천히 쫓았습니다. 읽을수록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세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한테 재산을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도현도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제정신으로 이걸 쓰신 거 맞아요? 변호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공증을 마쳤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지연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기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보답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멍한 얼굴로 변호사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세영 부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영이 나가면서 지연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시선에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도 이걸 알고 있었던 거냐?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며느리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지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품이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와 오히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재산을 받는 것이 기쁜 일이어야 했습니다. 10년을 수고한 대가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거운 무언가가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이 가족을 더 멀어지게 만들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세영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완전히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지연과 대화할 때 어딘가 거리가 생겼습니다.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예전보다 짧아졌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잘 먹었어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연은 이 집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지연은 시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서재방이었습니다. 강태식이 생전에 혼자 앉아 신문을 읽거나 장부를 들여다보던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 위에는 서류 묶음이 몇 개 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하나씩 꺼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보험 서류, 통장 사본, 사업 관련 계약서 등이었습니다. 별다른 것 없이 정리하던 중 책상 서랍 안쪽에서 파일 하나가 나왔습니다. 다른 것들과 달리 안쪽 깊이 밀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안에는 금융거래 내역서와 대출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3년 전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의 사업 서류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다 지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대출 신청인 이름 옆에 강태식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강태식은 몇 년 전부터 건강이 나빠진 이후 새로운 금융 거래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연이 직접 확인해 온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은 바로 그 기간 중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다시 한 장씩 넘겼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위임장 사본, 그리고 대출 실행 계좌. 계좌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그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영의 이름으로 된 계좌였습니다. 지연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재 창문 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고요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깊고 서늘한 당혹감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연은 그날 저녁 내내 그 생각을 놓지 못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세영에게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 가족을 법적인 문제로 몰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긴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먼저 세영과 단둘이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해결할 수 있다면 그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지연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세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영 씨, 잠깐 볼 수 있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답장이 오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슨 얘긴지. 지연은 짧게 답했습니다. 아버님 유품 정리하다가 서류가 좀 나왔어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한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영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연락할게요. 하지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세영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기다리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 하는 것인가? 가족인가 아니면 진실인가? 아니면 10년 동안 지켜온 이 집의 평화인가? 창밖으로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녀는 알지. 세영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열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강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침 시어머니가 외출 중이었고 민수도 회사에 나가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지연 혼자였습니다. 세영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짙었습니다.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세영이었습니다. 서류 얘기하려는 거죠.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서재에서 나온 거예요. 대출 서류들인데 세영 씨 계좌로 실행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세영은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잠깐 움직였다가 멈추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허락하신 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위임장 서명이 이상해요, 세영 씨. 아버님이 요양 중이시던 시기 서류예요. 세영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가 그걸 어디다 쓸 건지 생각해 봤어요? 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협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지연은 마음을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가족끼리 조용히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세영은 잠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도인지 경계인지 아니면 계산인지 지연은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세영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것이 그날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세영이 나간 뒤 지연은 소파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가 잘 된 것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세영의 표정도 말투도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세영은 순순히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서재에서 꺼낸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서류를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더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대출 금액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수천만 원 단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위임장의 서명은 강태식의 이름이었지만 글씨체가 달랐습니다. 지연은 시아버지의 손편지를 기억했습니다. 굵고 힘있는 필체였습니다. 서류 속 서명은 가늘고 흔들렸습니다. 오른손이 불편해지기 전 건강하던 시절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도현의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어렵다는 소문은 집안 안에서도 돌았습니다. 민수가 어느 날 저녁 도현이 요즘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 혼잣말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안마다 형편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을 보고 나서야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업 실패, 감당 못할 빚, 그리고 시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파일을 덮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서류들이 의미하는 바를 지연은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영 부부는 시아버지가 쓰러지기 전, 아니 어쩌면 훨씬 전부터 이 집의 재산에 손을 댔던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최복순이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냐? 지연이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유언장 관련 법률 자문 의뢰서였습니다. 세영 부부가 법무사에 유언장 효력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한 서류였습니다. 세영이가 어젯밤에 나한테 가져왔다. 아버지 유언장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 하더구나. 지연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이를 내려다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아, 너 아버지한테 뭔가 한 거냐? 그 말이 지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약을 챙기고 병원을 따라다니고 명절을 혼자 준비하고 밤새 병실을 지킨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지연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그에게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좀 이야기해요. 민수는 잠깐 지연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안방이 아닌 작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은 서재에서 꺼낸 파일을 민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대출 서류, 위임장, 세영 명의의 계좌. 민수는 서류를 들여다보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걸 세영이한테 말했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연은 민수가 무언가 행동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도 다음 날도 민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영의 움직임은 지연이 예상한 것보다 빠르고 넓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지연이 아침 식사를 차려드려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짧게라도 건네던 말들이 사라졌습니다. 식탁에서 눈을 마주치는 일도 줄었습니다. 지연은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세영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지연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뒤 집안으로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유언장 효력에 관한 이해 신청이 공식 접수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지연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영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결하자는 지연의 말을 듣는 척했지만 그 사이에 이미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속았다는 느낌보다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을 믿으려 했을까? 그것이 스스로에게 드는 첫 번째 물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찬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걸으면서 지연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세영은 조용한 해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먼저 시어머니를 움직였습니다. 유언장 위에 제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까지 밟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오히려 공격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지연이 가장 두려운 것은 법적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연을 완전히 등지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끝끝내 아무 편도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억울함보다도 컸습니다. 억울한 감정은 싸워서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감각은 싸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목 끝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로등 아래 낙엽 몇 장이 바람에 굴렀습니다. 지연은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하려 했지만 마음이 쉽게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갑 속 명함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윤재혁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과 선배였습니다. 졸업 후 법조계로 간 그는 현재 시아버지 회사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짧게 인사를 나눈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가 건넨 명함이 지갑 안쪽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연은 지갑을 꺼내 명함을 꺼냈습니다. 윤재혁. 법학 박사. 그 아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에게 연락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공식화하는 것은 가족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연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영이 먼저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지연 혼자 물러서 있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연은 아무런 근거 없이 유언장을 조작한 사람으로 굳어질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분은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해서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지연의 손을 잠깐 바라보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를 전하려 했던 눈빛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연은 명함을 손안에 쥐었습니다. 당장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올 때보다 조금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10년 동안 혼자 짊어온 무게를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 때가 왔는지도 모른다고 지연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집 대문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실루엣이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추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집이 자신의 집인지 아닌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다시 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윤재혁에게 전화를 건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오전 10시 시어머니가 경로당에 나간 사이였습니다. 지연은 부엌 창가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그가 받았습니다. 한지연 씨, 오랜만이에요. 목소리는 기억 속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지연은 짧게 인사를 건넨 뒤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류 이야기, 세영의 반응, 법적 이해 신청까지. 재혁은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서류를 보는 게 좋겠어요. 시간 괜찮으세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도 내라고 했습니다. 사흘 뒤 두 사람은 법무법인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재혁은 지연이 가져온 파일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이 느리고 신중했습니다. 한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위임장 서명이 다릅니다. 필적 감정을 받으면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혁은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그리고 횡령에 해당할 수 있어요. 가볍지 않습니다. 지연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가족을 고발하는 게 맞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재혁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잠깐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 말이 지연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결정을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재혁은 서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지연은 미리 준비해 온 복사본을 건넸습니다. 헤어지면서 재혁이 말했습니다. 연락 기다리세요. 그리고 지연 씨,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아요. 지연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차장을 걸어 나오는 발걸음이 올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어디야 지금? 잠깐 볼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찾으셔. 빨리 와. 짧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세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도 와 있었습니다. 지연이 들어서자 세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가족회의 한번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지연은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죠.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연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영이 먼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묶음을 올려놓았습니다. 유원장이의 신청서와 함께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과 재혁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카페 입구에서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찍은 것이었습니다. 세영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두 분이 자주 만났던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처음이에요. 법률 자문을 받으러 간 거예요. 세영이 웃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도현이 팔짱을 끼며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 유원장, 그쪽이 관여한 거 아니에요? 법률 자문하는 사람이 작성에 끼어든 거잖아요. 지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말보다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윤재혁이었습니다. 지연이 서류를 건네면서 오늘 상황을 짧게 문자로 알렸고 재혁이 직접 온 것이었습니다. 세영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재혁은 거실로 들어서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진 감정 결과입니다. 봉투 안에는 전문 감정 기관의 분석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혁이 설명했습니다. 사진 두 장의 촬영 메타데이터가 서로 다릅니다. 그림자 방향도 일치하지 않고요. 이 사진들은 합성된 겁니다. 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현이 보고서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재혁은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지연 씨와 만난 것은 법률 자문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분위기가 뒤바뀌었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금융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은행 공식 발급 서류였습니다. 대출 실행 날짜, 금액, 그리고 입금 계좌 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세영의 계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야. 재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임장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이틀 안에 나올 겁니다. 도현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세영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세영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만 죽을 순 없어. 모두가 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복순이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오빠는 아버님 친아들이 아니에요. 순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흘렀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현은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지연은 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손이 천천히 무릎 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낮고 갈라졌습니다. 최복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연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세영 부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족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세영과 도현은 먼저 일어났습니다. 세영은 나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민수 그리고 지연만 남았습니다. 재혁도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복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알게 해서.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뺨으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잡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슬픔과 충격, 그리고 오래 묵었던 무언가가 천천히 흘러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세영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합성 사진도 유언장이의 신청도 더 이상 힘을 쓰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승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족의 오래된 비밀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난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가 받았을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혼자 짊어왔을 무게도 느껴졌습니다. 새벽 2시쯤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부엌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안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조용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연은 그 앞에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그냥 지나칠까. 잠시 망설이다 지연은 조용히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잠시 후 대답이 들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최복수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나쁜 어미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한테도 못된 어미고 너한테도 못된 시어미였어. 최복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지연은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지연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세 글자였습니다. 지연이 1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상처가 깊으면 아무는데도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오늘 밤 그 첫걸음이 시작된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신청한 지 열흘 뒤였습니다. 변호사가 가족들을 다시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세영과 도현은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민수 그리고 지연만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민수는 강태식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결과지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그 열흘 동안 이미 충분히 울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는다. 민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한 가지를 더 남기셨습니다. 봉투에서 USB 하나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에 연결하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다. 살아생전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속 그는 서재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가 내 피를 나누지 않았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를 아버지라 불러준 건 민수였고 내 곁을 지켜준 건 지연이었다. 지연은 손을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강태식은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아. 화면 속 그가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말 한마디 못해줘서 미안하다. 지연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고맙다. 진심으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길지 않은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들이 지연이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거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가족들의 가슴 안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세영과 도현은 사문서 위조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혁이 정리해둔 서류들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현의 사업은 끝내 회생하지 못했습니다. 세영은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무언가가 끝났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무겁고 쓸쓸한 마무리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지연은 상속받은 재산 앞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옳은가?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이 재산을 남긴 이유를 지연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책임의 대가였습니다. 사랑의 대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에 맞는 방식으로 써야 했습니다. 지연은 재산 일부로 작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돕는 노인 돌봄 재단이었습니다. 이름은 시아버지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재단 설립일, 지연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시아버지가 다니던 병원이 보였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약을 챙기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날들도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이곳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지연과 민수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래된 관계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최복순이 먼저 식탁을 닦았습니다. 지연이 늦게 일어나는 날이면 밥을 차려두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지연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최복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봄이 왔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요, 어머니.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함께 살아가겠다는 말없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끔 시아버지 영상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다른 부분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어떤 날은 고맙다는 말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떤 날은 미안하다는 말에서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그분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려 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지연에게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젊음의 일부도 꿈의 일부도 거기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가져다 준 것도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곁에 머무는 것으로, 버티는 것으로, 그리고 때로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예전처럼 새벽 5시 반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자신을 위한 커피 한 잔을 먼저 내립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지연이 스스로에게 준 가장 작고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한지연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0년을 말없이 버텨온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새벽마다 일어나고 아무도 없는 병실을 혼자 지키고 그러면서도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오랫동안 곁에서 애써온 누군가가 생각나셨다면 오늘 꼭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마웠어요. 한마디가 때로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저희 채널에는 이처럼 우리 주변 어디선가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이 매주 올라옵니다. 기쁜 이야기도 있고 억울한 이야기도 있고 눈물 없이는 듣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두 살아가면서 한 번쯤 마음에 담아두었을 이야기들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라는 한 줄이 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 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